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곁에 의지할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을 겪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가족의 일상을 함께 나누며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믿음이 깨져버린 그날, 모든 것이 파탄나버리고 증오의 감정만이 남아버렸습니다. 속이려는 자는 그만큼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믿고 싶어하고 그만큼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며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세요. 어릴 때 우리 집은 말 그대로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화로운 가정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만 저에겐 그게 전혀 익숙하지 않았죠. 아빠는 항상 바람을 피웠어요. 그게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정말 밥 먹듯이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지 않거나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면 또 여자를 만나러 갔다 왔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잦아지니까 점점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지쳐 있었지만 자식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이혼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늘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결국 엄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엄마 얼굴에는 한없이 슬픈 표정이 어리더군요.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괜찮다고 나아질 거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런 엄마의 말에도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엄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집안은 점점 더 침울해졌죠. 그런데도 아빠는 그런 엄마의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 무관심하고 더 자주 집을 비웠어요. 엄마가 병에 걸렸다고 하니 그걸 핑계 삼아 더 술집에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란하다면서 술을 마시러 가는 것도 모자라서 그 술집 여자들을 만나러 더 자주 나가더라고요. 아버지가 묻히고 온 여자 향수나 립스틱 자국이 그 증거였죠. 제가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엄마 지금 아프잖아요. 암 걸리셨다고요. 그런데 왜 집에 이렇게 자주 안 들어오세요? 뭐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아직도 철도 안 든 주제에 뭘 안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나도 너네 엄마 때문에 심란해.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 땐 가족이 더 필요하잖아요. 아빠는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술집 여자랑 어울리면서 무슨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방지게 아빠한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밖에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그나마 집에 들어와서도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하는 거야. 이제 성인 됐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른한테 설교를 해? 뻔뻔한 언사를 늘어놓은 아빠는 저를 무시하는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조차 하지 않고요. 그때가 엄마가 암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도대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더 뻔뻔해지기만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아빠와 싸우고 며칠 뒤 무작정 아버지의 뒤를 밟아 술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 보니까 술집 여자와 함께 웃고 있더라고요. 아빠 옆에서요. 순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놀란 얼굴로 저를 잡아채더니 억지로 저를 끌고 나갔어요.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너 미쳤어? 이게 네가 할 짓이냐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남사스럽게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해? 먹칠을 해? 아빠가 할 소리예요? 제가 먹칠을 한 게 아니라 아빠가 가족한테 그러고 다니는 게 진짜 남사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미쳤냐고요? 미친 건 아빠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거나 전해달래요. 제가 아빠에게 내민 건 이혼 소장이었어요. 엄마에게 차라리 아빠와의 인연을 끊으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가족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 옆에서 계속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 때문에 이혼을 미루던 엄마도 암에 걸렸는데도 여전히 밖으로 놔두는 아버지가 충격적이셨던 걸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혼 소장을 들고 아빠에게 건네는 순간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정말 가정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충격받진 않았어요. 이미 아빠한테 기대감 따윈 갖지 않은 지 오래였거든요.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이혼했고 저 또한 이혼 이후 아빠를 보지 않았어요. 엄마는 생의 의지를 이미 잃은 뒤였어요. 엄마 아빠의 바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그래도 인생을 바꾸겠다는 의지,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로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말기암 판정을 받았으니 엄마는 모든 의욕을 잃고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으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우리 엄마를 바꿔준 사람이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저에겐 6개월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엄마를 2번 정도밖에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다지 친밀한 사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정말 꾸준히 그리고 자주 엄마를 병문안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나중엔 자주 오는 걸 넘어서 매일같이 오더라고요.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프리랜서로 구매 대행업을 하는데 그래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병문안을 올 때마다 1~2시간씩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면 몇 시간씩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고. 그래도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이런 날엔 몸도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글쎄다, 잘 모르겠는데. 처음엔 이렇게 차갑기 그지없이 굴던 엄마였지만 남자친구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자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어요. 남자친구는 가끔은 엄마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책을 가져와 함께 읽어주기도 했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서 식사 시간을 함께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도와드릴 때도 있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남자친구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변화를 확실히 느낀 건 남자친구가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던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나중에 결혼식 하면 그때 꼭 건강하게 오셔야 해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아셨죠? 엄마, 영수 씨 하는 말 들었어? 왜 대답이 없어? 응? 엄마, 왜 그래? 왜 울어? 엄마가 대꾸 없이 멍하게 있길래 자세히 쳐다봤더니 엄마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로 조금씩 엄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산책이라도 하려고 노력하시고 병원 식단도 전보다 더 드시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엄마가 반년 넘게 버티면서 점점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병원에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졌는데도 회복 조짐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돌봄 덕분이었죠. 남친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로 확신을 얻었던 저는 결국 그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참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구매 대행업을 하기 전 병원 간호사였다던 남친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결혼 후에도 보육원 같은 곳에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그런 면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순진한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혼전순결을 지향했어요.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 첫날 밤에 부끄럽다면서 불을 다 끄고 하고 싶다더라고요. 커튼까지 꽉 닫고 방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 부끄러워하는 게 이해가 가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매번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만 하려니 뭐랄까요? 분위기도 안 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남편의 상반신에 큰 흉터가 보이는 거예요. 가슴 부근에서부터 배 쪽으로 이어진 긴 흉터였어요. 보자마자 깜짝 놀랐죠. 그러던 어느 날 불이 켜진 상태에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서 남편 옷을 올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안 된다며 옷을 꽉 잡는 거예요. 평소라면 남편 말을 들었겠지만 답답함이 목까지 차오른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결국 남편의 상의를 확 올렸어요. 그 순간 남편의 가슴에서부터 배 쪽으로 이어진 긴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이렇게 큰 상처가 왜 있는 건지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남편은 눈물을 머금은 채 울먹이며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 나 예전에 간호사로 일하던 병동에서 전과 있는 정신병자한테 공격당했어. 그때 저 세상으로 가는 줄 알았어. 이 상처는 그때 생긴 거야. 그 일 이후로 간호사 일도 못하겠더라.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견뎌왔구나. 네 잘못 아니야. 나도 그냥 그 흉터가 보기 싫어서 숨기고 싶었던 거야. 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했죠. 내가 그걸 전혀 모르고 남편에게 자꾸 불을 켜라고 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저 나만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의 속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알게 되니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남편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저에게 미안했던 걸까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나 간호사 일 다시 해보려고 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할 것 같아. 계속 피하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니야, 굳이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지금 하는 일도 잘하고 있잖아. 나 때문에 그러는 건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도 알아. 하지만 간호사 일은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일이라 그리워. 그리고 당신에게도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 말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결심이 확고해 보였고 저도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의 3교대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이 주말마다 오긴 했지만 병원 스케줄 때문에 매주 오는 건 어려웠어요. 주말 근무가 있는 날은 2주, 3주에 한 번씩 겨우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늘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오늘 간호사 업무 다시 하는데 꽤 괜찮았어. 물론 아직 긴장도 되고 무섭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그래도 무리하지 마.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못하겠으면 언제라도 얘기해. 난 당신의 상태가 중요해. 알지. 천천히 해나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불 켜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기다려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의 곁에서 언제나 기다려주고 싶었고요. 섬세한 우리 남편은 자기가 없을 동안 우리 엄마가 힘들까봐 남편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줬어요. 병원에 간호사들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호스피스 병동에선 1대1로 챙겨주긴 어렵잖아요.
남편은 제대로 돌봐드릴 사람을 옆에 두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남편이 간병인을 소개해 줄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을 보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빨간 머리를 물들인 아줌마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아줌마의 머리색을 보고 살짝 경악했어요. 이런 사람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건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사실 빨간 머리는 좀 튀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노인분을 모시는 간병인 일을 하기엔 불량해 보인다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왜 이런 분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거야? 조금 놀랐어. 아, 그게 간병인 센터에서 추천받은 분인데 꽤 성실하다고 하더라고.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 뭐 그렇긴 한데 저런 사람이 과연 괜찮을까? 걱정 마. 어머님 돌봐줄 사람이라 내가 신경 많이 썼으니까.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볼게. 그래서 그냥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신중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데려왔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속의 의심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머리만 봐도 뭔가 너무 자유분방해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간병인으로서 과연 제대로 일을 해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그 걱정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아줌마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첫날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엄마를 대하더라고요. 엄마가 평소에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많이 남기는 걸 알고 본인이 직접 소화가 잘 되고 맛있는 죽을 끓여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말이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병원 음식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어머니, 입맛이 도셔야 힘을 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직접 끓여온 거예요. 어머니 드시기 편하시도록 잘게 다져 넣었어요. 아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네. 나도 더 먹어야겠어. 그럼요, 어머니. 더 드시고 힘내셔야 해요. 다음에는 또 다른 메뉴로 만들어 볼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줌마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조금 걱정됐던 것도 사실인데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엄마가 밤에 잠을 설치실 때면 옆에서 손을 꼭 잡아드리기도 하고 새벽에도 불쑥 깨어나면 어김없이 엄마 곁에 있어줬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솔직히 여러 환자들을 동시에 봐야 하니 엄마에게 이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줄 순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엄마의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 있을 때면 아줌마가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거 아세요? 제가 젊었을 땐 밴드에서 기타도 좀 쳤답니다. 그러니 머리색이 아직도 이런 거죠. 아유 정말? 그래서 머리색이 이렇게 튀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잘 나갔어요? 잘 나가긴요. 저 잘난 척하려고 기타 들었다가 저랑 못하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더 많았죠 뭐. 뭐 다 젊은 날의 치기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그 시절 이야기 들으니 재미있네.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시는 걸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취직하게 되면서 자주 못 보게 되자 내색은 안 하셔도 좀 우울해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간병인 아줌마 덕분에 엄마가 다시 밝아지는 듯 했어요. 간병인 아줌마는 그렇게 조금씩 엄마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갔고 저도 점점 아줌마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줌마가 환자들을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아줌마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 주니까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 고마워 정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도 병을 꿋꿋하게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 쪽은 저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몸 건강한 내가 뭐라고 사소한 일에 투정 부릴까 생각한다니까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함께 이겨내요. 그래,
이렇게까지 말해주니까 나도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네. 당신 덕분에 살아갈 용기가 더 커지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진심으로 내 옆을 지켜줘서. 엄마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히 젖어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가 떠올랐어요.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시던 때를 말이죠. 다시금 남편이 이 사람을 소개해 준 것에 고마웠어요. 아줌마의 빨간 머리에 대한 편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그 빨간 머리가 엄마에게 밝고 힘찬 기운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고용해준 간병인 덕분에 엄마가 다시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병원에 갔고 간병인 아줌마와 인사도 나누고 엄마 상태도 살피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저를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날카롭고 초조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 보니 간병인 아줌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죠. 어디선가 머리채를 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헝클어져 있었어요. 옷도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엄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뭔가 엄마와 심하게 다툰 게 분명해 보였죠.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는 왜 저러고 있어요? 너 당장 이혼 준비해. 재산 정리도 최대한 빨리 하고 이혼해야 해. 당장.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엄마가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평소에 남편을 칭찬하셨으면서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들어봐.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직접 듣고 판단해. 엄마는 저에게 초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셨어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더니 점점 대화 내용이 뚜렷하게 들려오더라고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간병인 아줌마와 남편 같았어요. 두 사람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목소리는 똑같은데 말하는 어투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날카롭고 사나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부인이 이 사실을 알면 어쩌려고? 네가 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알면 가만히 있을까? 애지중지라니 무슨 소리야. 애초에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다고. 얘가 돈 좀 벌고 생활이 안정돼 보이길래 이참에 나도 좀 여유를 가져보자 싶어서 그런 거지. 그게 전부야. 그런데 지금은 꽤 잘 지내는 것 같던데? 하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겠지. 만약 그 여자가 네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 그러니까 모르게 해야지. 바보같이 굴었으면 벌써 들켰겠지. 내가 그렇게 허술해 보이냐? 말만 잘하면 그 여자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평생 살겠지 뭐.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남편이 나를 돈 때문에 만났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너도 참 대단하다. 범죄 전과 있는 거랑 전자발찌 차고 있다는 것도 계속 숨기고 있는 거야?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쓴 거 아니야. 더 이상 부끄러운 척하면서 깜깜하게 해놓고 관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임기응변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들킬 뻔했다고. 아줌마, 그러니까 내 와이프한테 말하기만 해. 그럼 그땐 아줌마 너랑 나 둘 다 죽은 목숨이야. 돈까지 받아먹고 취직까지 시켜줬으면 밥값을 하라고.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 들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범죄 전력도 그렇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니.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었던 건지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게 정말 남편 맞아요? 이 대화가 진짜예요? 네 남편 맞아. 그 녹음 간병인 아줌마가 녹음한 거니까 말이야.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니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그렇게 다정하고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더군요.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데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 차가운 어조와 뻔뻔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간병인 아줌마에게 따졌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된 일인지, 왜 남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숨김없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아줌마는 이제 볼장 봤다고 생각했는지 겸손한 말투를 버리고 편하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대체 왜 저한테 이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면 도대체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거예요? 아이고,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 줄만 알고 살았나 본데 참 순진하네. 하긴 그러니 전자발찌 찬 것도 몰랐겠지. 그 인간이 뭘 했는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 순진하다고요? 아줌마, 그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이랑 짜고 이렇게 속여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자발찌까지 차게 된 거냐고요.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요. 그 인간이 간호사로 일할 때 병동에서 환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 그게 뭔진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아도 알지? 그 일로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거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더 웃기지 않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전에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전향한 거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는 예전에 사람들을 돕는 게 좋았다고 했고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이 그리운 듯한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이런 끔찍한 과거가 숨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말만 믿고 그가 겪은 트라우마를 이해하려고 애썼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아줌마는 남편의 과거를 다 알고 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간병인으로 오신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신 거죠? 그걸 이제 묻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진짜 몰랐어? 난 당신 남편한테 당한 피해자의 엄마야. 내 딸이 그 인간한테 당했었지. 딸은 그 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더니 잠적하고 말이야. 그래서 수소문해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지. 그러니까 아줌마가 처음부터 남편을 협박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지. 그 인간이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새 삶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 우리 딸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인간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맞지. 그래서 찾아가서 취직시켜달라고 한 거야. 거절했으면 바로 당신에게 모든 걸 털어놨을 거고. 근데 그 인간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 뭐. 그럼 그동안 간병인 일을 하면서도 돈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 맞아. 몇 번이고 돈을 요구했지. 그 인간이 돈을 줄 때마다 내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고 그때마다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뒀지.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잖아. 준비는 해둬야지. 그리고 언제든 당신한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게끔 말이야. 범죄를 당한 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다니 당신도 참 좋은 인간은 아니군요. 사모님, 그렇게 순진하게 좀 굴지 좀 마.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에 대한 톡톡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오?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간병인 아줌마에게 돈을 주며 겁박을 당해왔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걸 숨겨왔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아줌마는 그저 엄마에게 친절한 간병인이 아니었고 단순히 직업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이런 복잡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줌마의 말들은 점점 더 제 마음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간병인은 나중에 남편이 이용 가치를 다하면 저와 엄마한테 폭로할 참이었지만 생각보다 일찍 들키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가 녹음기를 발견했거든요. 평소 아줌마는 5일 동안 일하고 주말 이틀은 다른 간병인이 대신 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쉬는 날 실수로 녹음기를 병실에 두고 간 거예요.
엄마는 그 녹음기를 발견하고 왜 여기 이런 게 있는 건지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호기심에 녹음기를 재생해 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 흉터 말이야. 다른 피해자가 너한테 안 당하려고 저항하다가 생긴 거 맞잖아. 그런데 네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웃기지도 않더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척했어? 그게 다 들통나면 네 와이프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닥쳐. 그 얘기 그만하라고 했잖아. 다 끝난 일이야.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더는 말하지 마. 지나간 일? 네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딸이 그 일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기나 해? 지금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알기나 하냐고. 네가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것도 다 그 일 때문이라는 거 정말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돈 주겠다고. 내가 너한테까지 돈까지 주면서 입 좀 다물라고 했으면 그만 좀 해. 나도 이젠 새 출발하고 싶다고. 새 출발? 네가 새 출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기라도 해? 넌 그냥 도망친 거야. 내 딸의 인생은 네가 망쳐놓고 이제 와서 네가 편하게 살겠다고? 충분히 보상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왜 계속 이러는 거야? 아줌마 당신도 딸 생각하는 척 나한테 돈 받아가는 주제에 나한테 도덕적 비난을 할 입장이 돼? 엄마는 녹음기에 있는 이 대화를 듣고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살아왔는지 깨달으셨어요. 저 또한 그리고 흉터의 사연도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숨겨왔던 진실이 사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남편이 저와 떨어져 주말 부부 생활을 했던 이유도 알게 됐어요. 그 돈 몇 푼으로 네 죄를 다 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전자발찌만 떼어내면 네가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네 그 가식적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했을지 상상도 안 간다. 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나도 피해자야. 나도 그때 일 터지고 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건 공평하지 않아. 공평? 네가 말하는 공평이 그런 거였어? 내 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무슨 피해자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전자발찌 차고서 부인과 떨어져 살려는 이유도 그게 다 들킬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 그럼 어쩌라고. 나도 그냥 좀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때까지 무조건 안 들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 1년 동안 네 와이프랑 거리를 두고 살면서 마치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려는구나. 진짜 어이가 없네.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일부러 저와 거리를 두었던 거였어요. 설마 그런 이유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남편은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던 거예요. 열받은 우리 엄마는 간병인을 당장 불러 난리쳤어요. 뻔뻔하게도 간병인은 녹음기까지 들키고도 변명을 하고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합니다. 머리 끝까지 화난 엄마가 간병인을 머리채를 쥐잡듯이 흔들면서 난리를 치자 그제야 간병인이 모든 걸 다 털어놓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신했죠.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얼마나 철저하게 저를 속여왔는지 깨달으면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날 간병인이 알려준 주소로 남편을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이 기회를 이용해 잠적하거나 도망갈까봐 간병인이 겁박하듯이 말해서 남편의 거처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 실제로도 겁을 주기 위해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작은 소도시 같은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간병인이 말하기로는 집에 있거나 PC방에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집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자 곧바로 PC방으로 갔어요. PC방에 들어서자 특유의 라면 냄새와 컴퓨터에서 나오는 타자 소리가 가득했어요. 일반적인 PC방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카드놀이 같은 걸 하는 PC방 같은 분위기였어요. 구석진 자리를 둘러보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추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허름한 옷을 입고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정갈하고 성실했던 옛 모습은커녕 불량하고 날건달 같은 남편만 남아 있었죠.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의 옆에 앉아있던 여자였어요. 짙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아 올린 여자는 마치 다방 종업원 같은 느낌이었고 남편과 꽤 친근한 분위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크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폭발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먹던 짜장면 그릇을 단숨에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 그릇을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퍼부었어요. 짜장면 국물과 면발이 남편의 얼굴과 옷에 흩뿌려졌고 끈적한 소스가 그의 턱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은 금방 국물로 얼룩졌고 면발은 그의 머리에 엉겨붙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어요. PC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남편의 반응만 보며 가슴속에 북받치는 분노를 누르고 있었죠. 남편은 깜짝 놀라며 얼굴에 묻은 짜장면을 서둘러 닦아냈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저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아주 팔자 좋게 살고 계셨네요. 그동안 나 없이 즐거우셨나?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시선이 제 옆에 서 있던 간병인에게로 향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죠. 간병인이 여기에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하듯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다 설명할게. 부탁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인데. 네가 나한테 숨긴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다 덮어질 줄 알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남편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 와중에도 저를 붙잡으러 애원하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너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그만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절대 너랑 다시 살 수 없어. 이혼할 거야. 네가 변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일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 번만 믿어줘.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할게. 진짜야. 하지만 그의 애원조차 더 이상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그의 말은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더는 그를 볼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절망에 찬 표정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간병인 아줌마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죠.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이 여자를 부추겨서 이 지경까지 만든 거잖아. 네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뭐? 지금 네 잘못을 다 내 탓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웃기지 마. 네가 그동안 나한테 돈을 주면서 비밀 지키라고 한 거 잊었어? 남편은 간병인의 말을 듣자 더욱 폭발할 듯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더니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이 모든 걸 망쳐놓은 거잖아. 네가 부추겨서 이 여자한테 다 들통났어. 다 네 잘못이라고. 그동안 나 갖고 노느라 재미있었지?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날 고소한다고? 좋지. 그럼 난 너 폭행죄로 고소해줄게. 네가 내 머리채부터 잡았으니까 이번엔 네가 끝났어. 말을 마치기 무섭게 남편은 아줌마에게 성큼 다가가 느닷없이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잖아.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이 된 거라고. 나 이 미친놈아,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아줌마는 버둥거리며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머리카락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더 난장판이 되어갔죠. 넌 이제 끝장이야. 나도 널 범죄자로 만들 거라고. 내 기분을 어디 한번 느껴보라고. 웃기지 마. 넌 뭐 무사할 줄 알아? 내가 폭행죄로 고소하면 감방에 나가겠지.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네가 내 머리채 잡은 것도 지금 이 난동 전부 말이야. 닥쳐. 네가 날 이렇게 망쳐놨다고.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게 괜찮았을 거라고. 그런 말은 나중에 경찰서에서나 해. 정말이지 그 둘의 싸움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리저리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며 넘어지기도 하고 밀치며 서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둘이 이토록 추한 모습으로 싸우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허탈했어요. 둘은 그렇게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난리였어요.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간병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서 숨을 가쁘게 쉬더군요. 저는 두 사람을 한심하게 바라보다 내버려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 저는 곧바로 이혼을 준비했어요.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할 것도 거의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거의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집을 떠나며 몇 벌의 옷과 자잘한 개인 물건들만 챙겨나갔죠. 저는 법적으로 그와 완전히 인연을 끊기 위해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등등 뻔한 내용이었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구구절절한 내용이 끊임없이 도착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문자를 읽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가 저에게 애원할 자격도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그동안 저를 기만하고 숨겨왔던 진실을 생각하면 그 모든 말들이 그저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남편의 메시지 내용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과와 애원이었지만 나중에는 그의 근황을 알리는 듯한 내용으로 바뀌었죠. 남편은 간병인을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간병인 역시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라며 지금 맞고소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호소했어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변명하듯 덧붙였습니다. 그는 마치 저에게 동정심이라도 구하려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들에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엄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더는 그의 변명과 애원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그저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겨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그의 메시지를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초인종이 거칠게 울려 창문을 내다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지 않자 남편은 밖에서 열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꼭 닫고 문을 잠갔지만 그는 계속 난동을 부렸죠. 그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그는 마지못해 물러났어요. 저는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게 됐죠. 만약 그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의 의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접근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고소 한 번 더 당하고 싶냐고요. 고소는 또 무서운지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이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 마음속엔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더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됐으니 앞으로는 정말 제 삶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한 감정이 남아있더군요. 이렇게 모든 게 끝나도 여전히 찝찝했어요.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를 기만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나니 저의 배신감도 컸지만 엄마도 크게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엄마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후에도 생각보다 의연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놀랄 정도였죠. 그동안 엄마가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던 터라 더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남편 때문에 너무 충격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 겪고 나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배신감이야 들지. 그게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니. 남자란 족속들이 다 똑같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됐네. 엄마 말이 맞아요.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차라리 화라도 내셨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어요. 엄마가 또다시 생의 의지를 잃고 시름시름 마르시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예상외로 엄마는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런 엄마의 모습에 놀라서 한마디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제가 봐도 엄마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냥 억지로 괜찮은 척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괜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야지. 나쁜 놈들은 많지만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지 않니? 딸인 너를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너라도 잘 살 수 있게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런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존경스러웠죠. 사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죠. 엄마, 사실은 저는 엄마가 또 힘들어지실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예전에 아빠 일로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또 이런 일을 겪으면 힘들어지실까봐 두려웠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 그동안 상처받은 기억도 많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 이번 일 겪고 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잘 버텨야지. 그래야 너도 걱정 안 할 거 아니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시기 시작했어요. 산책도 예전보다 자주 하시고 병원 식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투병 생활 동안 봐왔던 침울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결국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구나.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요. 엄마의 회복 의지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겨내는 건 결국 내 자신이라는 걸 배웠죠. 엄마가 보여주신 그 강한 마음가짐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가 어떻게 맞서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진짜 중요한 거죠. 엄마를 보며 저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는 저도 엄마를 지키면서 더 강해지겠다고요. 우리 엄마와 제가 더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건 살아가다 보면 나름 평탄하게 흘러가서 방심하다가도 어느 순간 날벼락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상실이라는 건 한 번 겪고 나면 일상이 뿌리째로 흔들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숨을 쉬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던 거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던 자리에 아주 작게 다시 무언가 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이라는 놈을 상대하기 두렵지 않네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무언이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혹시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제 인생을 듣고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50대 후반으로 특별한 직업은 없고 건물주입니다. 솔직히 밝혀두자면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운이 좋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덕이 커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저의 이런 가치관은 남편과 잘 맞았습니다. 저랑 남편 모두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회에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했던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봐야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 우리 다음 주말에 고아원 봉사 가면 원장님이랑 한번 의논해보자. 그래도 이렇게 몇 년 보냈더니 어떻게 해야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의미 있을지 감이 오네. 저는 남편이랑 봉사도 자주 다녔고 주말마다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냥 얼굴만 비추고 오는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당연히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선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고아원에 봉사 다녔던 시간이 온전히 저만 나눔했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부부 역시 배우는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특히 지금에 와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엄청난 행운이었더라고요. 당시 저랑 남편은 30대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뻐하는 만큼 우리의 자녀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자연 임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양가 어른들은 재촉하지 않으셨지만 결혼한 지 꽤 됐고 사이도 살가우니 얼마나 목 빠져라 기다리셨겠나요. 저는 부담감 때문에 속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많이 고민해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 가만히 있기에는 양가 어른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악몽까지 꿀 지경이야. 아무래도 병원을 가보는 게 낫겠어. 당신이 정 원한다면 나도 같이 병원에 가겠지만 굳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최대한 자연 임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도 따로 말씀 없으셨어. 그렇지만 가만히 있기에는 시간만 흐르고 있잖아. 이러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어질지도 몰라.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남편은 저를 위로해줬지만 제 마음은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손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요즘은 40대에도 임신하는 여자들이 꽤 있다지만 그때만 해도 30대 중반이면 이미 눈총받을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어요. 바로 제가 불임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예뻐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될 자질이 충분했어요. 그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남편은 절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부부는 그냥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자.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을 아이와 나눠 가질 뻔했는데 혼자 독식하게 됐으니 좋기도 해.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서 너무 속상하다. 지금 이 순간마저도 화를 내기는커녕 내 마음부터 걱정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더 미안해 죽겠어. 남편은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진심으로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양가 어른들도 선천적인 문제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며 둘이서 인꼬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가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죄송한 마음이 여러모로 커서 많이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제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보살펴줬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남편에게 더욱 미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좋은 사람인 만큼 본인이 꿈꿨던 삶을 살 수 있게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 이혼하는 거 어때? 당신은 날 떠나서도 충분히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괜히 내 옆에서 시간 낭비할까봐 걱정스러워. 날 떠난다고 해도 절대로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테니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의 마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는 거 안 느껴져? 왜 겨우 이런 이유로 우리가 헤어져야 해. 그건 날 위한 게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애 낳자고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남편이 그토록 정색하는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결국 남편이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이혼 소리는 쏙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적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꼭 배 아파 낳아야지만 자식인가? 우리가 봉사 다니는 고아원에서 인연을 만들어보면 어때? 우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 남편의 아이디어는 절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랑 남편은 고아원에서 항상 고슴도치 같아 마음 쓰였던 아이의 부모가 되어줬어요. 유치원 다닐 즈음 되는 여자아이였는데요. 항상 어른 같은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를 데려오면서 목표로 한 건 또래 아이처럼 지내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상처가 많았는지 우리한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남편은 10달 배 아프지 않은 대신 겪는 거라고 생각하며 견뎠어요. 어차피 쉬운 마음으로 입양을 결정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아이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남편이야말로 정말 제 예상처럼 좋은 아빠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우리 부부의 품에 오고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우리한테 너무나 깍듯하더군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눈치를 많이 보길래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편이 장난도 치고 일부러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점차 마음이 열려갔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슬며시 어리광도 부리고 애교도 피우는데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아직 저한테는 그 정도까지 편해지지 않았지만 아이가 우리 집을 정말 집으로 여긴다는 게 소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놀이터 나갈 때 손을 먼저 잡아오거나 졸릴 때 품에 안겨오면 제 배 아파 낳은 아이처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졸린데 안아주실 수 있나요? 기댈 곳이 필요해요. 조금만 눈 붙였다가 집에 갈 때는 일어서서 갈게요. 이렇게 저는 가족이 되어간다고 느꼈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손녀로 받아주시고 귀여워해 주시는 걸 보면 감사했어요. 아무리 우리 부부가 이룬 가정이라고 해도 양가 어른 입장에서는 입양을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실려갔다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정신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역시 피아노 학원에 첫 수업을 가게 된 거라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상가까지 데려다주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피아노 학원은 끝나면 차로 데려다준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자리를 옮긴 거죠.
저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이 위독한 상황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부모님이 제가 제정신으로 병원까지 도착하지 못할까봐 정확한 상황을 알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남편이 아예 의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8시간 만에 뇌사 판정을 받게 됐어요. 저와의 마지막은 아침에 출근한다고 인사했던 순간인 거죠. 저는 병원이라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창피한 줄 모르고 오열했어요. 여보, 제발 이렇게 간다고 하지 마. 꿈이라고 말해줘. 얼른 좀 일어나봐. 당신 아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혼자 어딜 간다는 거야. 교통사고로 떠난 거라 어떤 준비도 할 수 없었기에 양가 어른들도 통곡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겨우 우리 아이가 생각났어요. 물론 우리 집 키는 갖고 있었지만 애 혼자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무서울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병원 상황을 양가 어른들께 맡기고 집으로 갔는데요. 애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성적으로 판단도 안 되고 공포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애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아이가 미아팔찌를 차고 있다는 거였죠. 어떤 어른이라도 그걸 본다면 신고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하자고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면 분명 마지막 가는 길에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택하고 싶어 할 거다. 물론 내 마음도 문드러지다 못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 것 같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떠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렇게 저는 눈물로 남편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의 상황도 양가 어른들에게 알렸죠. 남편을 잃은 상황에 애까지 잃어버렸다고 하니 다들 뒤집어지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부유했기 때문에 가진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오지 않고 경찰에서도 소식이 없었어요. 결국 그러고 한참 시간이 흘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남편이 하늘에서 아이를 지켜주고 있기만을 바랐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었기 때문에 정신과에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에도 시달렸고요. 제가 남편과 감정이 나빠서 헤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과도 도련님이랑도 꾸준히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훌쩍 흘러버린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없는 마당에 제가 함께 인사 자리에 앉는 게 어쩌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부모님과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도련님이랑도 두터운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형수님, 저 이번엔 그냥 여자친구 아니고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장가 갈 때는 형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형수님이 그 자리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보는 눈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라서 민망하네요. 그냥 우리 도련님은 도대체 어떤 여자분에게 마음을 빼앗겼을지 궁금해요. 앞으로 잘 지내봐야겠어요. 처음 만난 동서는 정신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쩐지 당당하고 세련된 인상이라 첫인상부터 눈에 띄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며 머리선이 반듯한 수트에 얇은 금태 안경까지 딱 떨어지는 이미지였고 대답 하나에도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말투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걷는 걸음걸이도 주저함 없이 쭉쭉 나가는 게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릴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말끝마다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뚝뚝 묻어나서 호감이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벽 같던 동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바로 남편도 먼저 떠난 마당에 제가 시댁과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형님은 혼자 매번 시댁에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라 조금 놀랍네요. 형님이 정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우리 시부모님이 진짜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동서가 충분히 놀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혼해서 가족들이랑 지내보면 제가 왜 여전히 시부모님을 존경하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동서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시댁과 왕래하는 걸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도 동서가 싹싹해 보이고 친화력이 좋아 보여서 저는 우리 집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됐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후식을 준비하러 자리를 비우시고 도련님이 잠깐 흡연하러 바깥에 나간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저한테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시댁에 아직 찾아오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병원의 고부 갈등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러 오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뭔가 이유가 없으면 교류하실 이유가 없죠. 콩고물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동서는 제가 그댁 재산을 노리고 아직도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해명해 줬습니다. 저야 그렇다 쳐도 우리 시부모님이 엉뚱한 오해를 사시는 게 싫었으니까요. 절대로 그럴 의도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두 절 원래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셨거든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풀 곳이 없어서 여기서나마 가끔 해소하고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하는데도 여전히 동서는 별로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혼자 살고 있으니 당연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 살뜰하게 챙겨주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후식은 평소처럼 절 위해 직접 빚은 떡을 내주신 거였고요. 예전부터 제가 더위에 약한 걸 알아서 시원한 수박까지 정성스레 썰어 접시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뒷마당에서 손수 키우는 가지랑 깻잎으로 장아찌를 담그셨다면서 가져가라며 따로 싸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에어컨 바람에는 약한 걸 알아서 얇은 가디건까지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의 눈빛이 마냥 곱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니 시부모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 건강검진 패키지 선물해 드릴게요. 병원도 무조건 좋은 곳으로 예약 잡아드릴 거고요. 무슨 일 생기기라도 하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의사에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 거예요. 이제는 의사 며느리한테 의지하시면 돼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연세가 드셨는데 무슨 고열 빨아먹듯이 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서로 여유가 되면 도와가며 지내는 거지 무슨 고혈? 그래도 우리를 벌써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시부모님은 그냥 무슨 말을 하냐는 듯이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박에 그 말이 정확히 누구를 겨냥해서 쏘아붙인 건지 뻔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는 어영부영 마무리됐어요. 만약에 제 곁에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면 동서가 저러는 걸 문제 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댁과는 의무와 책임보다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굳이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넘겨버렸어요. 물론 제가 도련님이랑도 사이가 좋지만 당장 찾아뵙는 건 시부모님이니 동서가 저러는 꼴을 그다지 많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여전히 저한테 앙심을 품고 있었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도련님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형수님, 제 예비 신부가 크게 잘못을 했더라고요. 딱히 말씀이 없으셔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우선 제가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긴 했어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형수님은 우리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가족인데 괜한 소리를 들으셨네요. 아무래도 동서가 도련님에게 제 흉을 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도련님은 제가 괜히 몇 푼 받자고 들러붙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아시니 언성을 높이신 거죠. 아무래도 저는 굳이 어디 가서 건물주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편이 아니기에 말하지 않았던 건데요. 도련님이 저를 대신해서 동서에게 오해를 푸셨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라는 분은 왜 자꾸 시부모님 보러 오시는 거래? 우리가 미리 선을 단단히 그어둬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나중에 가서 뭐라도 뽑아달라고 하면 어떡해.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잖아. 당신 왜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해? 우리 형수님한테는 절대로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마.
형수님도 친정에 부유하신 데다가 자기 건물도 몇 개 있으신데 왜 굳이 우리 집에서 뭘 뽑아가겠어? 형수님은 단 한순간도 거머리처럼 붙으신 적 없어. 본인 능력 충분하시다고. 당신이 걱정할 일 없으니까 신경 꺼. 솔직히 이 사실을 알고 속이 상하기보다는 도련님이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게 기뻤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까 저보다는 동서의 편을 드는 게 맞을 텐데 도련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이후로 지난 시간 동안 시댁과 교류하며 지내온 게 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것 같더군요. 직접 찾아와서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살아놓고 막상 보는 눈은 없었네요. 괜히 오해해서 죄송하고 진실로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는 한번 해프닝이 마무리되고 나니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았어요. 제 연락처를 가져가 놓고 윗사람이니까 조언을 많이 구하고 싶다면서 결혼 준비 과정을 세세하게 묻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식에 입고 오라면서 저한테 옷 선물까지 보냈습니다. 솔직히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당황스러우면서도 새롭게 시집 오려는데 실수한 거니 얼마나 마음 졸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받아입고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지극정성이면서 전전긍긍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녹아내려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했어요. 형님, 제가 요즘 속이 많이 시끄러운데 한번 말 좀 들어주세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달파서 도움이 필요해요. 형님은 저보다 인생을 더 사셨으니 현명하게 같이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서방님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싶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최근 병원장과 충돌이 잦아 개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개원이 그냥 어디 가서 땅 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서는 요즘 잠도 못 자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근무하는 병원에서 퇴사만 해버리기에는 서방님 혼자 벌게 만드는 거니까 미안하다고 했죠. 제가 만약 동서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면 절대로 그런 눈치를 헤아려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서방님과 한평생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살아가기로 맹세한 배우자잖아요. 서방님은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절 잘 챙겨줬기 때문에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제 명의 건물에 개원할 수 있도록 힘써준 거죠.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과 동서 모두 저에게 무지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가 제 건물에서 개원한 정신과는 의외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개원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리 저렴한 임대료로 시작한다고 해도 부담이 클 테니까요. 물론 저야 그 정도 돈이 다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괜히 동서가 좌절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입소문도 괜찮게 흘러갔고 동서가 의욕을 가지고 일해서 그런지 환자들이 잘 모였습니다. 서방님도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많이 힘이 됐어요. 내가 뭘 해줬다기보단 동서가 부지런히 일궈나갔으니 성과가 나온 거지. 걱정 많이 하더니 잘 풀려서 다행이네. 진심으로 축하해. 동서는 저한테 월세뿐만 아니라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않고 전하겠다면서 꾸준히 물질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런 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굳이 안겨주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거절했음에도 동서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동서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선물을 받게 됐죠.
그만큼 절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불면에 시달렸던 만큼 동선의 병원에서 처방받기 위해 옮기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환자들이 많이 찾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병원을 바꿀 때는 어떤 진료를 받게 될지 걱정하게 되기도 하는데 동서가 꾸린 병원이라고 생각하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놓였어요. 직접 가보니까 병원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딱딱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대기실도 어둡지 않아서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고 다들 친절했습니다. 저한테 믿고 맡겨주세요. 형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저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는 병원 정착하시고 마음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동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예전부터 병원으로 옮기고는 싶었지만 마땅한 곳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다니고 있었거든. 이제 다시 의지를 다지면서 불면을 이겨내고 싶네. 저는 병원을 옮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간호사들 중에 유독 한 명이 절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제가 진료를 받고 나서 수납하러 가면 꼭 데스크에 앉아 뚫어지게 응시하곤 했어요. 처음엔 제가 뭘 묻히고 나왔거나 화장이라도 번지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슬쩍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말을 붙이면 화들짝 놀라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그나마 주변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이 대신 사과했어요. 아유, 이 친구가 아직 경력이 많지 않아서 좀 서툴러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번에 방문하실 때는 다시 교육시켜 놓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들의 눈치를 받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어차피 저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수납까지 다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려는데 그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급하게 절 붙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오지랖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처방전대로 약 드시지 마세요. 원래 정신과는 본인하고 맞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다른 곳도 가서 충분히 상담 받아보세요. 사실 동서가 아는 병원이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귀뜸해주는 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간호사가 그동안 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흘려듣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 눈앞에 있던 간호사는 홧김에 절 부른 것 같지 않았어요. 본인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한 끝에 말을 전하러 온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다른 정신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불필요할 정도로 과한 처방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겪고 있는 불면이 가볍지는 않지만 이런 강도의 약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낮 동안 피곤하고 멍한 상태가 지속되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제 몸이 약해서 벌어진 문제인 줄 알고 있었죠. 만약 다른 문제였다면 그냥 넘어가 줬을지도 모르지만 처방 관련된 문제라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동서, 나는 그동안 동서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주는 대로 받아먹었는데 과한 처방이라는 소견을 들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동서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알잖아. 네? 아니, 왜 다른 병원에 가셨어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우선 진료가 밀려 있어서 많이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동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더 약이 바짝 오르더라고요. 저는 바로 동선의 정신과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도착할 쯤이면 점심시간이라 다른 환자들 없이 동서한테 자초지종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기도 전에 소란스러운 상황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고성도 들렸고 뭔가 던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문을 열었죠.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조언해줬던 간호사를 무릎까지 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심지어 뺨까지 후려치며 방방 뛰고 난리였습니다. 너 때문에 들켰잖아. 네가 뭔데 내 처방에 참견을 해? 나보다 공부 잘했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환자한테 그런 말을 하냔 말이야. 나 망해버리라고 작정한 거야? 어쩐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저는 다가가서 이 상황을 제지했어요. 동서, 방금 그 말은 뭐야? 들켰다는 말은 고의로 그런 처방을 내렸다는 의미잖아. 나한테는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고 간호사만 잡돌이하는 게 맞아? 제가 정색하고 따져 물으니까 동서는 물을 끼얹은 것처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를 일으켜 세우고 부축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서럽게 울면서도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말 실수를 해서 사이 좋은 형님 동서 사이에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어떡해요. 간호사는 자책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간호사 손목에 걸려있는 미아 팔찌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영화 속 장면처럼 슬로우 모션이라도 걸린 듯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미아 팔찌에는 제 남편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당장 이 미아 팔찌가 어디서 난 건지 물어봤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흐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미아 팔찌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주인 어디 있는지 알아요? 꼭 좀 알려줘요. 저한테 너무 귀중한 거라서 그래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원래부터 제 물건은 아니었고 친구가 남겨준 거예요. 저한테는 목숨과도 같은 친구였죠. 그 친구가 항상 봄을 1호로 생각하던 거라 저도 매일같이 끼고 다니고 있어요. 간호사는 당황하면서도 제 질문에 대답해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애써 삼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사를 통해서 저는 이 미아 팔찌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제 눈앞에 있는 간호사는 제 딸과 함께 지내던 가출팸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가출팸이지만 사실 여러 사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친구들이 모인 거라고 했죠. 다 큰 성인도 집 없이 길거리를 헤매면 고통스러울 텐데 아직 미성년자였던 애들끼리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거리를 떠돌면서 외로워하고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서 지냈으니 남다르게 돈독할 수밖에 없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래도 직업이 있어야 할 텐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난 그 생각만 하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고 무서워.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인생이 끝나버리기를 바라.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래도 난 미래가 기대되던데? 물론 그때까지도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인생이 아예 구린 건 아닌 것 같아. 난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 벌써 궁금해. 제 딸과 간호사는 서로 의지하면서 커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딸이 어린 나이에 췌장암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을 위해 이 간호사가 모든 병수발을 자처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본인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여줬는데요. 그나마 제 딸이 기력이 남아있을 때 같이 찍은 셀카더군요. 야윈 얼굴로 애써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간호사는 휴대폰 메모장에 제 딸 병색이 어떤지 일지까지 상세하게 기록해뒀더라고요. 제 딸이 저 없는 곳에서 고생하며 먼저 떠난 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나마 곁에서 돌봐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사실 고졸이었다가 학원을 다녀 자격증을 따낸 간호조무사라고 했는데요. 간호조무사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바로 제 딸을 병수발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은 죽기 전에 간호조무사에게 미아 팔찌를 주고 떠났다고 했죠. 죽기 전에 한 번은 우리 엄마랑 아빠 다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는 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런 말 하지 마. 꼭 마지막인 것 같잖아. 아직 우리 젊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제발 포기하지 마. 너 없으면 난 혼자 어떡하라고.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골골거리는 동안 옆에서 지켜주는 거 보고 많이 느꼈어. 그동안 나한테 의지 많이 했겠지만 네가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야. 저는 딸이 너무 가여워서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조무사는 우리 딸이 왜 사라졌던 건지도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딸은 엄마에게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고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필 그 사람이 앵벌이 하는 놈이었던 거예요. 제 딸은 온갖 고생을 하며 구걸하다가 겨우 도망쳤다는데요.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시점이라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시부모님이 만료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제 딸은 고아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길바닥에서 어울리며 살게 된 거죠. 분명 우리 부부를 그리워하겠지만 찾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거예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날 입양하시기 전에도 고아원에 꾸준히 봉사를 다니셨어.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씨 따뜻한 분들이니까 아마 나 대신 새로운 아이를 입양하셨을 거야. 어쩌면 내가 돌아가지 않는 게 평화로울지도 몰라. 제 딸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물류 박스를 나르기도 했고 간판 철거 같은 위험한 일도 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딸이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기보단 가릴 수 없는 처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겨울에는 난방도 되지 않는 공사장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손이 갈라질 정도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겠죠.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 아무거나 주워 먹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물론 저도 지난 세월 동안 마음고생하며 살기는 했지만 육체적인 고생은 해본 적 없잖아요. 하필 제 딸이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니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조무사는 조심스럽게 제 남편의 행방을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 친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아빠를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제 딸보다 먼저 떠난 남편이니까요. 사실 그때 우리 딸을 피아노 학원으로 데리러 가지 못했던 이유가 남편이 사고당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고 때문에 우리 남편은 훨씬 먼저 눈을 감았죠. 간호조무사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본인 일인 것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딸은 눈 감기 전까지도 본인이 그날 랭벌이를 따라가는 바람에 집을 나오게 된 건데 엄마랑 아빠가 못해줘서 가출했다고 자책할까봐 걱정했대요. 그렇게 저는 비록 딸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지만 딸이 자매처럼 지냈던 친구를 찾은 거예요. 그동안 딸을 그리워했던 만큼 딸 친구에게 대신 행복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딸의 인생이 어땠을지를 가늠하면 미안해서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는데 간호조무사는 의젓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일부러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그 친구도 다 알고 있었어요. 괜히 마음 아파하시면 하늘에서 같이 속상해할지도 몰라요. 속 깊은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에 결심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서방님과 동서까지 모두 소환했어요. 시부모님과 서방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의아해하는 눈치였고 동서만이 제 앞에서 보인 만행이 있기에 두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동서가 사시나무 떨듯이 겁에 질려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태연하게 간호조무사와의 관계를 모두 밝혔죠.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만날 줄 알았는데 한참 어린애가 우리 같은 늙은이보다 먼저 떠나갔다니 마음 아프구나. 항상 만나면 재롱부리지 않아도 말 잘 들어서 귀여웠는데. 그러게요. 하필 형이 떠났을 때 같이 사라진 거라 마음이 더 아팠는데 우리 옆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함께한 시간이 짧았어도 저한테는 조카였기 때문에 슬프네요. 시부모님과 서방님은 제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완전히 뒤집어졌더라고요. 혼자 막말한 게 부메랑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웠는지 덜덜 떨기 바빴어요. 하지만 저는 동서가 얼마나 핏기가 사라져 있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우리 딸이랑 동고동락했던 친구한테 모질게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할 거야. 당연히 내 건물에서 나갈 생각부터 하라고. 계약 만료되는 순간부터 얄짤 없을 줄 알아. 당장 나가. 저는 건물에서 동서를 내쫓을 거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리고 동서 병원이 있던 상가를 딸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간호조무사 명의로 통 크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면서 거절했지만 제 딸에게 못해줬던 거니까 제발 받아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상가에서 나온 월세로 하고 싶은 대학 공부를 해보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제 가슴 깊이 한으로 남은 딸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결국 이번 일로 인해 서방님은 동서에게 가슴 깊이 실망하신 것 같았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제 딸의 은인이라는 점을 떠나서 아무리 직장에서 위아래가 있다지만 본인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까지 갑질하듯 군다는 게 살짝 정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거면 감정이 욱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너무 막 나가잖아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마냥 제 아내라고 해서 좋게 생각해주고 싶지 않네요. 심지어 저도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된 건데요. 동서는 예전에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간호사를 상대로 갑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병원장에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인은 막 나갔으면서 정작 지적 조금 받았다고 관둔 거고요. 결국 동서는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저한테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신히 개천용이 된 사람인데 형님은 남편까지 먼저 떠나보내고도 사랑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같아서 질투났어요. 저처럼 온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한 사람이 보기에는 얄미웠다고요. 동서는 어떻게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내 겉모습만 보고 얄팍하게 판단할 수 있어? 멀리서 봤을 때는 내가 여유롭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나도 괴로워하면서 불면에 시달렸던 거 잘 알잖아. 참나. 그냥 지어낸 변명이기만을 바랐습니다. 설마 직업에 자부심이 그토록 넘쳐나던 사람이 저를 갖고 그렇게 시기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놓고 동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그 사이에 간호조무사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간호조무사에게 상가 명의를 넘겨줬거든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상가 이웃들한테 말 좀 잘해달라면서 점수 딴답시고 매일 꽃을 선물한대요. 그분들이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만류하는데도 강제로 주고 간다고 했죠. 오죽하면 간호조무사한테 연락 와서 제발 이 인간 좀 말려달라고 하더라니까요. 게다가 본인 병원 앞뿐만 아니라 모든 층의 복도까지 빗자루 들고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건물주님, 제가 이렇게 상가 관리를 열심히 돕고 있어요.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바쁘실 텐데 괜히 다른 걸로 신경 쓰시면 안 되잖아요. 모든 말씀만 하시면 제가 움직일 테니 부탁만 하세요. 간호조무사는 그런 동서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내심 통쾌해야 하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게 원래부터 동서가 병원 간호사들한테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다들 일하러 왔을 뿐인데 매번 눈치 보느라 진땀 흘려야 했던 거죠. 결국 동선의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간호사들 몇 분도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도 성질이 남달라서 그냥 참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절절 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저도 악몽 같았던 기억은 있고 새로운 병원에서 잘 지내보려고 해요. 정말 감사드려요. 솔직히 조금은 민망했지만 이걸로 다들 속이 풀렸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랑도 여전히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 일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을 잊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같아서 두 분이 많이 걱정하셨나 봐요. 아들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이토록 며느리를 아끼는 시부모님이 이 세상에 또 어디 계실까요? 저 역시 이런 살가운 마음에 보답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록 우리 큰아들이 부모 먼저 놔두고 가버리는 불효를 저질렀지만 너 하나만은 남겨두고 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너는 평생 내가 사랑하는 며느라가라는 거 잊지 마라. 계속 우리를 시부모로 생각해주는 것도 고맙구나. 어머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절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어떻게 시부모님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만큼 저는 계속 어머님과 아버님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강해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시부모님을 뵈러 자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랑도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있어요. 주말마다 함께 제 딸의 추억들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달까요? 제 딸이 자라면서 어떤 취향들을 가졌는지 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통해 제 딸이 좋아했다던 산책로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갔다던 분식집도 가봤죠. 제 딸은 해질 무렵 벤치에 앉아 있는 걸 좋아했다던데 노을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간호조무사는 제 딸도 아니고 제 딸의 친구였을 뿐인데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만나고 온 날에는 신기하게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잠이 잘 오더라고요. 덕분에 요즘은 병원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도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진짜 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제 딸이 아팠을 때를 떠올리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준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해서 결코 공부에 소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이 정도로 고생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릴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도서관 근처에 가서 간식이라도 챙겨주면 눈을 반짝이면서 감사 인사를 건넨답니다. 이모,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서관에 와보니까 다들 치열하게 살아요. 괜히 저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기고만장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모한테 보답도 해드려야 하니까요. 보답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거지. 내 딸한테 해줬던 건 평생 갚아도 모자라다. 인생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 혹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길 응원할게. 제 곁에 이런 어른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꼭 응원해 주세요. 저한테는 목숨 같은 친구를 잃었다는 게 인생의 큰 상처였는데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절 지켜주고 있나 봐요. 간호조무사는 이제 절 이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랑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 씩씩하게 지내고 있죠. 저는 아직도 딸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 빈자리를 이 아이가 단단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전 다시 웃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은 때로 상처가 남지만 그 결말은 스스로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